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님입니다. 올해 71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옥님이라고 지어주셨죠. 옥처럼 맑고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이었대요. 하지만 그 시절, 우리 가족에게 삶은 그리 맑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어릴 적 기억은 항상 배고픔과 함께해요. 부모님은 저와 두 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시장에 따라갔다가 길거리 화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까만 먹으로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데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기에 빠져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종이와 연필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대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렸어요. 때로는 담벼락에 수치로 그림을 그리다가 어른들에게 혼나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배고픔도 있고 행복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몰래 책 귀퉁이에 그림을 그리다 선생님께 걸린 적도 많았죠. 하지만 미술 시간만큼은 제가 반에서 제일 행복한 학생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은 제 그림을 보시고 타고난 재능이 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꿈이 생겼답니다. 화가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일을 해야 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하루 종일 재봉틀을 돌렸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틈틈이 공장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종이 조각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20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공장 옆 기계 수리점에서 일하는 김철수 씨였죠. 점심시간에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관심을 가져줬어요. 옥님 씨, 참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전문적으로 배워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저는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죠. 그럴 형편이 어디 있나요?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는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철수 씨는 제게 다정한 남편이었죠. 결혼 첫날, 그가 저에게 작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를 선물로 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보, 꿈을 포기하지 마요. 언젠가는 당신이 진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들 상철이가 태어나고 3년 뒤에 딸 상희가 태어났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분식집을 열어 함께 운영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림을 그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가끔 아이들 얼굴을 그리면서 작은 행복을 느꼈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저도 중년이 되었어요. 자식들은 자라 대학에 갔고 결혼도 했죠. 분식집 운영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 행복했어요. 가끔 틈틈이 그림을 그렸지만 여전히 취미일 뿐이었죠. 그래도 언젠가는 제대로 그림을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환이었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여느 때처럼 분식집을 열었죠.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한가해질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제발 일어나라고 계속 중얼거렸죠. 구급차가 와서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뇌출혈이랍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아들 상철이와 딸 상희가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죠.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빨리 일어나요. 우리 같이 분식집도 해야 하고 손주들도 보러 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분식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병원비를 내주었지만 그들에게도 부담이 큰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축해둔 돈도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이 쓰러진 지 6개월, 그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니.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여보, 나 어떡해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죠. 병원비와 장례비로 저축은 바닥났고 분식집도 없어 수입원이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월세를 내며 살았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상철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상철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죠.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상철이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30평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죠. 상철이가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고 손주 민국이는 제 손을 잡고 좋아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TV도 보며 웃고 떠들었죠.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제게 영양식을 해주었고 민국이는 학교 다녀와서 항상 저를 부르며 달려와 안겼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제 방은 따로 없었기에 거실 한켠에 있는 작은 공간을 써야 했죠.
밤에 화장실에 가려면 민국이 방을 지나가야 해서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다녀야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일어나 주방에 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할 테니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왠지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 같았어요.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빨래를 개려고 하면 어머니, 그런 거 제가 할게요. 손 아프시잖아요. 라고 하고 청소를 하려 해도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죠. 처음엔 고마웠지만 나중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어요. 제가 음식을 더 먹으려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혈압 있으시니까 싱겁게 드세요. 라고 했고 가끔 제가 해 먹고 싶다고 하면 어머니,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요리하기 힘들어요. 라고 했죠. TV를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민국이가 공부할 시간이에요. 라며 TV를 꺼버렸죠. 점점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상철이는 이런 상황을 잘 몰랐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거든요. 가끔 주말에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아니, 다 좋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했는데, 우리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 학원비에, 대출금에, 어머니까지 모시려니 너무 버거워요. 형님네도 좀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참았죠. 그래, 알았다. 내가 상희한테 얘기해 볼게. 라고 겨우 대답했어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림. 그림이라도 그리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까? 다음 날 상철이에게 부탁했어요. 상철아, 엄마가 그림 그리고 싶은데 스케치북하고 연필 좀 사다 줄 수 있니? 상철이는 흔쾌히 승낙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다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돈 없는데 그런 거 살 여유가 어디 있냐면서 말렸다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점점 더 이 집에서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죠.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가끔은 제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어느 날 민국이가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내가 그린 거예요. 하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그림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휴, 이게 뭐야? 엉망진창이네. 민국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민국이가 상처받잖아. 이 그림 정말 잘 그렸어. 민국아, 할머니는 민국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그 말에 민국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못 참겠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 스트레스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 가족만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건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차분히 이야기해봐.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매 순간이 신경전이야.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그걸 참느라 나는 지쳐가고 있어. 오늘 또 민국이한테 그러셨잖아.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화낼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어? 엄마가 민국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민국이 그림 보고 잘 그렸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그림이었거든. 아니, 형편없다 못해. 엉망진창이었어. 그런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고 하면 어떻게 돼? 실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할머니가 손주 그림 예쁘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손주 기 살려주려고 하신 말씀 아니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문제가 있지. 큰 문제가 있다고. 애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애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자라야 하는데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하셔. 이러다 민국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할머니가 손주 예뻐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야?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할머니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나이라고. 못하는 걸 잘한다고 하면 애가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겠냐? 오히려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노력할 기회를 놓치게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 기를 살려주는 건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민국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봐. 그 사랑이 민국이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어. 사랑, 그게 무슨 사랑이야? 현실을 모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질지 알아? 지금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현실과 부딪혔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리가 없어. 우리가 바로 잡아주면 되잖아. 바로 잡아. 언제? 어떻게? 당신은 맨날 늦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온종일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안일도 전혀 안 하시잖아.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연세가 있으신데 무슨 집안일을 하시겠어? 우리가 모셔야지. 효도도 못해. 효도,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집에 왜 계셔? 여기가 요양원이야?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어머니까지 모시려니 너무 버거워. 진짜 요양원에 모시자.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야?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매정,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살림 사정이 어떤지 알잖아.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에 이러다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돈이 전부야.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 엄마를 어떻게 버려? 가족, 당신 어머니만 가족이야.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 미래는 어쩌고? 다 포기하라고? 왜 자꾸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누가 애들 미래 포기하자고 해? 그냥 좀만 참고 같이 살자는 거지. 참아. 언제까지? 애들 인생 망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봐. 이대로는 안 돼.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생각해 볼게. 그만 좀 해. 머리 아파.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뭔가 해.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어. 나도 내 삶이 있다고.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감쌌어요. 어젯밤 상철이와 며느리의 싸움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죠.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상철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엄마, 상철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응, 왜 그러니? 제가 물었어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상철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상인애도 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만 엄마를 모시는 것도 불공평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너무나 아팠죠.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겨우 말했어요. 알겠다, 상철아. 상철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여기 있는 한 이 가정의 평화는 없을 거예요. 깊은 숨을 내쉰 후 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알았다, 상철아. 내가 상희한테 연락해 볼게. 걱정하지 마. 상철이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 인생도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잖니. 그렇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설렘, 손주들과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불편한 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짐을 싸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하고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두었죠. 이제 제 인생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상철이네를 떠나는 날 가슴이 무거웠어요. 손주 민국이가 할머니, 어디 가요? 금방 오실 거죠? 라고 물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래, 할머니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상인애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죠. 차를 타고 가면서 걱정이 됐어요. 상희가 나를 받아줄까? 사위는 어떨까? 손주들은 나를 좋아해 줄까?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상희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사위는 TV를 보다가 고개만 살짝 돌려 인사했어요. 장모님, 오셨습니까? 상인에는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방은 3개였는데 하나는 상해 부부의 방, 다른 하나는 중학생 손녀 수진이의 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초등학생 손자 준호의 방이었죠.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어요. 상희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방이 없어서. 거실에 있는 소파베드를 써주세요. 소파베드.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짐을 풀면서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첫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거실이다 보니 화장실 가는 소리,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 모두 다 들렸거든요. 게다가 소파베드가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죠. 이미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희가 말리더라고요. 엄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라고 했더니 사위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장모님, 그냥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녀 수진이는 제가 거실에 있어서 친구들을 데려오지 못한다며 불평했고,
손자 준호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만화를 못 본다고 투덜거렸죠. 한 번은 수진이의 시험 기간이었는데 밤에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마루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수진이가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 시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미안해. 할머니가 조심할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제가 있을 때면 한숨을 쉬거나 인상을 찌푸리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깼는데 사위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장모님, 조심 좀 하세요. 그릇이 돈인 줄 아세요? 상인은 처음엔 저를 감싸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벅차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큰 부담이 되는 존재였나.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 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나곤 했죠. 한 번은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사위가 맛이 없다며 화를 냈어요. 장모님, 이런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장이야, 너희 엄마 요리 실력이 이 정도였어? 이런 맛없는 음식을 준비하신다고? 이건 너무 짜고 저건 너무 싱겁고 심지어 고기는 탄 맛이 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 장모님이 원래 이렇게 요리를 못 하셨어? 아니면 오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차라리 우리가 사 먹는 게 나을 뻔했어. 매번 이렇게 먹을 순 없잖아. 오늘 하루만 그런 거라면 내가 참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정말 곤란해. 솔직히 이 정도면 요리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하신 거야? 평소에는 안 그러셨을 텐데. 장이야, 너희 엄마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돼. 뭐라도 변명 좀 해봐. 나 진짜 힘들어. 상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그래도 엄마인데 지금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신경 써야 하고 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지쳤어. 요양원에 모시면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장모님도 더 편하실 거야.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에 모실 수 있어? 엄마는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 엄마를 그렇게 멀리 보내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여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장모님도 연로하시고 우리 둘 다 직장 때문에 바쁘잖아. 우리도 조금 더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어? 요양원은 장모님을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 그래도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요양원에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거야. 어릴 적부터 엄마랑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를 떠나보내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상희야, 우리 장모님이 조금 더 안정을 찾으셔야 해. 요양원에서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고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장모님을 잘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장모님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야. 난 정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지금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응? 나도 장모님을 좋아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해.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건 장모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게 하는 거야. 장모님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시게 되면 우리도 마음이 놓일 거야.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해. 아니면 실버타운 어때?
요즘 실버타운 좋다고 소문났잖아. 시설도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잖아. 실버타운. 실버타운은 아무나 가는 줄 알아? 돈이 많아야 해. 우리 형편에 실버타운에 모시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상희야, 실버타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실버타운에 모시면 장모님도 외롭지 않으실 거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 어울리면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끔 찾아가서 뵈면 되는 거고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은 장모님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런 곳에서 잘 지내실 수 있을지 걱정돼.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잖아. 그걸 무시하고 보내는 건 너무 냉정한 것 같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 가족 전체가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장모님도 우리 때문에 더 불편해지실 수 있어. 차라리 장모님을 더 좋은 환경에 모시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어. 그래도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대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 엄마가 그런 데 가는 걸 받아들이실까?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장모님께서 적응하시면 분명히 더 편안하게 지내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 장모님도 금방 적응하실 거야. 나도 힘들게 결심한 거지만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 결정을 생각해보자. 응? 알겠어. 좀 더 생각해보고 엄마랑도 얘기해볼게. 하지만 꼭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 엄마가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요할 수 없잖아. 그럼 물론이지. 장모님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자. 그래, 고마워. 우리 다 같이 잘 해결해보자. 안 되겠다. 실버타운 비용이 장난 아닌데? 우리가 이 돈이 어딨어? 너무 비싸잖아. 에이, 짜증나. 둘의 대화를 듣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희에게 말했어요. 상희야, 엄마가 너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엄마가 나가서 살려고 해. 상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라고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 인생도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제 말에 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짐을 싸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떠나는 날 손주들이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상희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제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7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죠. 손에 든 것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전에 샀던 스케치북과 연필이 전부였죠. 서울로 돌아와 처음 한 일은 잠자리를 찾는 거였어요. 돈이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찾은 곳이 월세 20만 원짜리 쪽방이었어요. 제가 평생 살았던 동네 근처였지만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쪽방촌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이게 정말 내가 살 곳인가 싶었죠. 방을 보고는 더 놀랐어요.
겨우 3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싱크대 하나,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짐을 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자식들을 원망하다가도 이내 제 자신을 탓했어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낯선 소음, 퀴퀴한 냄새, 딱딱한 바닥.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한밤중에 갑자기 옆방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무서워서 밤새 잠을 못 이뤘죠.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공무원이 저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자녀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건 저 혼자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현실을 직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좁은 방, 나 혼자.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하루하루를 버텼죠. 동네 복지관에 가서 무료 급식을 받아 먹고 가끔은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밤이 되면 외로움이 절 덮쳤어요.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서 정말 적막했죠. 그럴 때마다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렸어요. 남편의 얼굴,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옛날 우리 집. 그림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렸죠. 한 달이 지나고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왔어요. 50만 원.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죠. 매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약을 사려면 며칠을 굶어야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아플 때였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119를 부를 엄두도 나지 않았죠. 병원비가 무서워서요. 그냥 아픈 채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자식들 생각이 안 날 날이 없었어요.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미치겠는데 연락할 수가 없었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부담을 줄까봐.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가끔 길에서 손주들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루는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고 주름은 깊어져 있었죠.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나는 이제 정말 늙은 할머니구나.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떠올랐어요. 그림. 그래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림. 젊었을 때 그렇게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으로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로 보이더라고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 산책하는 사람들, 제잘거리는 새들. 하지만 종이도 연필도 없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공원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다행히 누군가 버린 광고지와 연필 부러진 것을 찾을 수 있었죠.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그 부끄러움을 이겨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천천히 선을 그어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 벤치에 앉은 사람, 날아가는 새. 하나씩 그려나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잠시 멀어졌죠. 오직 눈앞의 풍경과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선들만이 존재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점점 그림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종이들로 작은 스케치북을 만들었고 버려진 연필들을 모아 소중히 간직했죠.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그림을 그리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꼬마아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그 아이에게 그림을 선물했더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후로 종종 아이들이 다가와 그림을 구경하곤 했어요. 어떤 날은 노인정 할머니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죠. 그림 덕분에 조금씩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얻었죠. 그림 속에 내 감정을 담아내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 눈에는 허술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그림을 통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었죠.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할머니, 그가 공손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림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동안 제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이런 그림을 공원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의 진심 어린 반응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별거 아닌데요. 아닙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가 말했어요. 제 이름은 강민우라고 합니다. 미술 평론가로 일하고 있어요. 강민우 씨는 제 그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언제부터 그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리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 혹시 이 그림들을 전시해보고 싶으세요? 갑자기 그가 물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시요? 제 그림을요? 강민우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의 그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달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내 그림이 과연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강민우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씨의 도움으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고 액자를 고르고 전시회 포스터도 만들었죠. 모든 게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전시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죠. 역시 내 그림은.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제 그림들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그림들이 제 이야기 같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최근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그 죄책감과 슬픔이 이 그림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여성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 일을 계기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아왔고 그들 모두 제 그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전시회는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뒀고 연장 전시까지 하게 되었죠. 마지막 날 전시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 중에는 미술계의 유명 인사들도 있었고 평범한 시민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제 그림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강민우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김옥님 할머니. 이제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예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71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전시회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림이 하나둘 팔리기 시작했고 여러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명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제게 그림 강좌를 맡아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 하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71세 할머니의 감동적인 인생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쑥스러워서 나중으로 미뤘죠. 대신 잡지에 늦깎이 화가의 인생 역전이란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실었어요. 사람들은 제 그림에서 희망을 본다고 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림이 팔려 수입이 생기면서 더 이상 쪽방에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죠. 작은 투룸이지만 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도 생겼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였어요. 더 이상 제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자부심을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들 상철이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연락인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상철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잡지에서 엄마 이야기를 봤어요. 상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기쁨, 슬픔, 그리움, 서운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흐느낄 뿐이었죠. 엄마, 울지 마세요. 상철이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상철이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내 대답했죠. 그래, 상철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도 미안해.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렇게 떠났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도 이제 당당하게 너희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상철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상철이와의 통화 이후 딸 상희도 연락해 왔어요. 상희도 잡지를 보고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며 찾아왔죠.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대요. 손주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때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손주들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다니. 71세의 나이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설렘으로 가득 차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기대하면서요. 전에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아요. 화실에 앉아 붓을 들 때면 지나온 날들이 떠올라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 그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어요. 한때는 그 굴곡이 너무 싫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하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제 그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슬픔도 기쁨도 절망도 희망도 모든 것이 제 그림 속에 녹아있죠.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제 그림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걸 알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세월이 주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자랑스러워요. 71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전시회를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저를 보세요. 71세의 나이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예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도 많아요. 60대에 글쓰기를 시작한 분, 50대에 제빵사가 된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뜨거워져요. 제가 작은 불씨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에 불을 지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가끔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해요.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붓을 듭니다. 아직 그려나가야 할 인생의 그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두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빛을 찾아 나서는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